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정부 인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만나 인수위 인선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소상공인을 만나선 코로나19 관련 의견을 청취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첫 회의를 열고 당 수습과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상설 특검법으로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만 9,790명 발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누적 기준 1,158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31일부터 5살에서 11살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해 오는 24일부터 사전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주식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일어난 6명이 숨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는 무단 구조 변경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19명을 입건하고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5mm로 많지 않겠고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센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서울 통이동에 마련된 집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네, 인수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과의 첫 회의를 위해서 집무실이 있는 금감원 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금 전 서울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윤 당선인은 이제 통이동 금감원 연수원으로 출근해서 향후 국정운영 방안 등을 인수위와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통이동 사무실에는 당선인 집무실과 비서실 그리고 인수위의 기조분과 등 3개 분과가 자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의 첫 차단회에 이어서 윤 당선인은 민생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 조금 전 서울 통이동에 마련된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세부 계획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 현황부터 살펴보죠. 오늘 또 30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 9,790명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5번째로 많은 확진자이기도 합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6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에 84명이 늘어 1,158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숨진 환자도 200명 늘어 누적 1,5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61만 1천여 명으로 하루 사이에 4만 명 넘게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4만 5천여 명입니다.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밝힌 마지노선인 26만 명에 바짝 다가선 셈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7%포인트 올라 66.8%입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월 첫 주에 19만 명, 지난주 28만 명에 이어 이번 주 정점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러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월 넷째 주에 1.46에서 3월 셋째 주 1.30, 둘째 주 1.29로 2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나왔는데 이달 말 그러니까 오는 31일부터죠?
네, 정부는 오늘 오후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5학년생에까지 해당하는 5살에서 11살에 대한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해철 2차장은 5살에서 11살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3월 말부터 전국 1,2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부터이고 접종은 31일부터입니다. 전 2차장은 그러면서 소아 백신 접종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 국가에서 그 안정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고 전체 확진자 중 11살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사 일정을 정상적 진행하기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살에서 17살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2차장은 특히 면역 저하자를 포함해 고위험군 소아와 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학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격리 완화는 일반인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적용됐지만 학생과 교직원은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늘부터 적용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백신 미접종자는 가족이 확진되면 등교를 못했지만 이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격리가 면제되는 겁니다. 다만 동거인의 검사일을 기준으로 사흘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6에서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교육부는 또 오미크론 유행이 여전하다며 각 학교가 등교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PCR 검사량이 하루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곧바로 코로나19 확진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속 항원 검사 의료기관이 분주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병원은 일찌감치 오전 검사 접수를 마감해야 할 정도로 검사 대기자로 북적입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100명에 가까운 검사 수요가 몰렸는데요. 병원 측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병의원에서 전문가가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보건소 등에서 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겁니다. 60대 이상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바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40에서 50대 고위험군과 면역 저하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으려면 기존과 같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수요가 한계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검사 건수는 94만 9천여 건으로 하루 PCR 검사 역량인 85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양성 예측도가 최근 94.7%에 달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하기로 한 겁니다. PCR 검사 업무 부담은 덜고 남는 역량은 감염 취약시설이나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우선 검사 대상자에게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 병원에선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루 검사받을 인원이 1시간 만에 몰렸는데요.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 결과가 같아지면서 검사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은 이전처럼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에 신고한 뒤 확진자가 보건소 지침에 따르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현지 시간 1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대부분 해제합니다.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 초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식당과 문화, 여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코로나19 백신 패스도 의료시설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을 빼고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에 가해지는 압력이 해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는 무단 구조 변경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2개월 동안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이미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배관 설치 등을 위한 별도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임의로 설치하면서 바닥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고 이에 따라 무게가 중앙부로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은 최소 3개 층의 가설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PIT층 하부 지지대를 조기 철거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 대부분이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의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바닥이 무너지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모두 19명을 입건하고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금형 보수 작업 중에 발생한 20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본사를 포함해 사고가 발생한 예산공장과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MST, YM테크 등 모두 6곳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예산공장과 관련한 여러 기업의 도급관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현대제철 본사와 당진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관광지로 유명한 오데사가 거대한 요새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 불안한 가운데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 오데사 거리에 인적이 끊겼습니다. 대전차 방어시설과 모래주머니가 언제든 닥쳐올 러시아군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 방향에서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출발해 미콜라이우를 공격하고 있는 지상군과 흑해의 해군, 그리고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반군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이 언제든 공격해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티셔츠를 잘라 군용 위장막을 짜면서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대전차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화염병도 만들어 시가전을 준비합니다. Приблизно ми робимо до 1000 пляшок, але наразі загрозу 미콜라이우에서는 현지 시간 13일에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콜라이우를 우회해서 곧바로 오데사로 진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We're ready to die, and we're not afraid to pay this high price. Not to achieve something, but stop this country from something, and this would be becoming part of this terrible Russian state. 이런 가운데 오데사 국립 아카데미 오페라와 발레 극장 오케스트라는 평화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하며 거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관광객이 넘치던 아름다운 오데사 거리에 전쟁의 광기가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까지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르비우 북서쪽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군사시설을 공습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검문소는 늘어난 피난민을 돕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동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폭격을 당한 건물들이 엉망이 됐고 한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한 군사시설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공격으로 35명이 숨지고
네, 앞서 당선인 집무실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으로 출근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 등을 비롯해서 인수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차담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이 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수위원회의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두 분 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님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본인들의 아주 쾌락을 받았고, 그래서 이 일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국민의 염원인 국민 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두 분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인수위 구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됩니다. 가급적 이번 주 내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여 주말부터는 바로 정부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2시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 입장 밝히고 Q&A들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뭐 긴 말씀 안 드리고 우리 당선인 모시고 우리 앞으로 탄생할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선인들의 뜻을 저희도 잘 담아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또 권영석 위원장님 잘 어필해서 대국민 약속을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게 지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선인 국민의 뜻을 받으시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의 차담회 장면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에 처음으로 출근했다면서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업무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를 했고요. 이어서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차담의 연결 관계로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 중간에 끊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폭격을 당한 건물들이 엉망이 됐고 한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한 군사시설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공격으로 35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Львівщина піддалась удару. Удар був здійснений ракетами, попередньо літаками з Саратова, Росії. піднялись літаки. 공격을 당한 군사시설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북서쪽으로 40km 거리에 있는데 러시아가 공격한 곳 중에서 가장 서쪽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 있는 부도미레즈 검문소입니다. 폭격을 당한 군사시설은 제 뒤쪽 방향으로 고작 2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검문소에는 폴란드로 넘어오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고 도보로 국경을 넘는 피난민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검문소로 넘어온 피난민 한 명은 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공습 경보를 들었고 Siren, yes. Alarm, yeah. Alarm. So a lot of church make this sound to know people that they should hide. 검문소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는 야간 근무자들이 공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My colleagues who were here during the night shift heard it and saw it because it was still dark. It was during the night. 공격을 당한 군사시설과 가장 가까운 부도미레즈 검문소는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피난민을 맞을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옷, 유모차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피난민이 쉴 수 있는 텐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곳 폴란드 국경과 근접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도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됐습니다. 폴란드 부도미레즈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 만큼 금융시장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KB 국민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출발이 좋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지난 11일 종가보다 0.24% 빠진 2,654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낙폭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640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도 87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처럼 국내 증시 흐름 좋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투자전략부 이승희 수석님 나와 계십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석님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상황 좋지 않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 전쟁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 16일 그 러시아의 그 달러 표시 국채 이자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급을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그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 약세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같이 좋지 않은 흐름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그 장기적으로 안목을 넓힌다라면은 지금 그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급등하지 않는다라면은 물가는 적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완만하게나마 이렇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면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공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8일 1년 10개월 만에 123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지난 11일보다 0.62% 오른 1239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화로 달러 강세의 속도가 붙으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 역시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주도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이른바 디폴트 우려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도 예정돼 있죠? 네, 앞서 전해주신 대로 이번 주에는 오는 15일부터 FOMC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를 정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는 17일 새벽 3시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0일에 나온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나온 것을 고려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통상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다 이번 주 FOMC 회의까지 예고되면서 시장은 여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회복세의 둔화는 5월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거듭 강조했던 만큼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며 침체한 경제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 국민은행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해서 본격적인 정부 인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차단회를 갖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이 오전 10시 45분쯤 통이동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조금 전인 오전 11시에는 어제 임명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인수위 운영 방향과 향후 논의 절차 등에 대한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담회를 시작하면서 윤 당선인은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모든 국정 업무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 정부 신뢰가 형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추가 인선도 발표했는데요. 인수위에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차담회는 1시간 정도 이어질 예정인데 마친 이후 윤 당선인은 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후 2시 국회에서 추가로 기자간담회를 가집니다. 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오늘부터 가동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패배 후 출범한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오늘 첫 발을 뗐습니다. 윤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오늘 아침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에 나섰는데요. 윤 위원장은 대선 패배로 국민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새겨서 7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잘 치르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전에는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당 수습 방안과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등 청년층을 대변하는 비대위원들이 앞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 공동위원장의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내 잡음도 여전한데요.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윤 위원장 체제가 국민에게 민주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공개 지적했고,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비대위가 첫 발을 뗀 뒤에도 당내 이견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응 방안이 주목됩니다. 또 이달 안에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회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입니까? 네, 앞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달 안에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역시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던 만큼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중립적인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곧장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 몸통 규명을 위해선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며 여권에 유리한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자체특검법을 도입해 1차 특검 추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 방식을 두고 벌써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대장동 특검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국회 협치에도 적잖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신형 ICBM 성능 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동시다발적인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픽을 좀 보시면서 어떤 징후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겉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증거 봤을 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찰 위성 관련해 가지고 국가우주개발국 이런데 이제 직접 현지 지도했지요. 또 그리고 2차례 정찰 위성 발사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그 한미 정보 당국이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가지고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이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서 정황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정보 당국에서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정보 당국이 공개를 했죠. 그만큼 정보에 대해 자산이 나름 자신감이 있다 보여지고, 그런 점을 봤을 때 남측과 관련됐을 때는 지금 금강산 해강 호텔 여기에 대해서 철거라는 징후,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하이라든지 또 서해 발사장 복구 정하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 농축이라든지 또 플루토늄 재처리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최근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상징적인 것들, 그러니까 핵시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ICBM 그리고 남북 관계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 시설, 이 모든 부분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북한이 최소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협을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무력 시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무력 시위의 의도가 대남 측면도 있고 또 그리고 이 대미 측면도 있고 어찌 보면은 대내 용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목적용을 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동향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난 11일 북한이 2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화성 17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현재 정밀 감시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향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보 당국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여지고 북한은 비록 이 두 차례의 발사가 정찰 위성이라 하고 있지만 그런 한미 정보 당국 이것은 인공위성을 가장한 예. 소위 말해서 ICBM이다. 더 나아가서 화성 17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화성 17형일 경우에는 전자의 그 화성 12형, 뭐 14형 이러한 그 북한의 무력 시상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임박한 상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 발사한 걸 북한에선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데 한미 군 당국,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그 애초에는 그 사거리만 놓고 봤을 때 중거리 미사일 정도로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동체 자체, 동체 일부분을 이 화성 17형을 그 활용을 해서 성능 시험을 한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위성과 탄도 미사일, 네. 뭐 이 표리 일체라고 합니다. 그것과 속이 같다. 그러나 그 이 비행의 그 목적이라든지 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차이는 있겠죠. 굳이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면은 대기권 밖에서 위성 활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기권 안으로 돌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을 보고 또 북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정찰청 두 번을 쏘면서 카메라 시험이라든지 또는 송신, 수신, 체계 시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대기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 거 봤을 때 한미 정보 당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화성계 탄도미사일 실험이 아닌 게 보여지고 그 속에서 지난해지요. 지난해 그 이 북한에서 이 당 8차 대회 이후에 열병시에서 화성 17형이라는 네. 이러한 그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형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이번에 쏜 것과 그 당시에 보여준 걸 봤을 때 거의 유사하더라. 그런 점을 봤을 때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화성 17형의 유사하다. 예. 그래서 앞으로 화성 17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화성 17형 이게 괴물 ICBM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무기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뭐 북한이 그 이 모형은 보여줬지만 한 번도 발사하지 않았고 또 우리 한미 정부 당국에서 두 차례 시험에서 거기에 뭐 이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그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 정보 당국에서 분석한 결과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괴물 다시 말해서 이 적어도 사거리가 만 한 3,000km 정도. 네. 그렇다면 미국의 동부까지 다 타격할 수 있겠죠. 예. 더 나아가서 다탄두. 다시 말해서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핵무기가 소형화되었다 하면 적어도 한 6개 정도 짚고 갈 수 있고 좀 더 소형화가 아니고 좀 더 나름대로 기술이 떨어졌다. 이러면 2개. 그렇다면 적어도 화성 17형일 경우에는 다탄두 북한의 그 제조하고 있는 핵무기 2개에서 6개 정도의 핵무기를 싣고 미국의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일 때 괴물 이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북한이 그동안 여러 화성 계열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멀리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거리 능력은 입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미사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간 그 탄두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기권 진입할 때 열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은 확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강의님과 말씀한 대로 이 괴물 이런 화성 17형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있겠죠. 네. 첫 번째로는 사거리,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권 밖에서 다시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그 정상화 정도. 네. 세 번째로는 일정한 지상에서의 폭발력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나 뭐 북한은 성공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미 정보 당국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대기권 재진입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 더 나아가서 화성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지상에서 폭발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완성덜 된 미완성의 이런 그 대륙간 미사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이 화성 10층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예. 그 북한의 지금 이런 움직임이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배경을요. 뭐 이 북한이 그 관심 끌기요, 또 존재감 과시,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막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주로 대남용이보다도 대미 압박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금 봤을 때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적대의 정책을 폐기해라, 또 이중잣대를 철회해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시위를 해왔죠. 그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뭐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추구한다든지 또 말만 대할머니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미국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대미 압박의 차원에서 이 화성 17인과 같은 이런 미사일 이 발사를 준비하는 것 같고, 또 대내적으로는 군사적인 수위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찰 위성의 경우에는 북한이 지난 8차 당대에서 국방력 강화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 대외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한 압박,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대외, 뭐 대남 이런 측면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렇게 긴장의 수위를 높인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대외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대남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 교체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4월 달에 북한의 큰 그 행사들이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첩됐을 때 조만간 도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뭐 내일 모레라도 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적어도 화성 17형과 같은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성공, 안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번 주 내에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발사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뭐 새로운 대북 제재를 발표한다든지, 또는 한미 군 당국이 언제쯤 한미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확정 이런 안을 발표한다든지, 막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북한도 명분을 확보했죠. 그러나 이러한 명분을 떠나서 우리가 쉽게 만약에 좀 더 그 북한의 이런 무력 시위를 좀 더 예측을 한다 하면은 이 한미 군사 훈련이 실시되고, 또 그리고 이 북한의 태양절 110주년 이런 이 시기인 4월 이 시기에 아마 발사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 재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설정한 이른바 레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 정부가 보통 들어서면은 국내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경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안보 문제 이런까지 겹친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 윤석열 당선자의 대북 강경책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제재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이러한 것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징후들은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죠.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노핵, 노조선, 다시 말해서 핵 없는 조선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더욱더 굳힌다 할까요? 이러한 것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또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실 때는 반드시 중재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북미 대립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의 중재자의 직무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그 이 미국의 국내 여론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을 봤을 때 상당 부분 뭡니까? 좀 더 이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강력한 목소리가 더욱더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당분간 북한의 무력 시위 징후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또 그리고 이 국제사회 목소리, 원칙적인 목소리, 다시 말해서 북한의 무력 시위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농후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또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그 원칙을 가지고 힘에 의한 평화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미 핵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핵 군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 자체가 다른데 언제까지 이렇게 비핵화 하는 게 과연 맞는 협상 전략인지에 대해서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핵군축 협상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핵군축 협상의 전제 조건은 북한의 핵을 인정한 상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미국이 결코 그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대화 속에는 해법이 있었고 대결 속에는 해악이 있었습니다. 조건하고 떠나가지고 대화를 해야만이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이 대북 정책을 보면은 지금까지 뭐 완벽한 장면은 아니지만 비핵 번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핵 번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핵 번영이 선순환 전략을 취한다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선후 관계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가 되어야만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북한을 번영시킬 수 있다. 이것은 과거 MB 정부의 비핵 개방 3천과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비핵 개방 3천이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 가지고 원칙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 국민들의 목소리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따르면서 원칙을 준용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북한과 관련된 정책 자체가 워낙 시각 차이가 첨예하고 또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당선인 측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해법은 먼저 앞서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먼저 북한 쪽에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이른바 당근 전략을 제시를 하고 대화 물꼬를 튼 다음에 안정화시키는 게 옳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 정치도 평화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국민들 여론을 반영돼 가지고 나름대로 방침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더라도 보수 정권일 경우에는 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큰 원칙과 방향을 계속 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한미동맹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사를 보면은 대화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완화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해법은 지금은 이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빨리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외교 안보에 대한 TF팀을 꾸려가지고 현 문재인 정부와 서로 협력해가지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지만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또 그쪽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ICBM을 실제로 쏘거나 핵실험을 재개를 했을 경우에
2018년 이전으로 한반도의 그런 그 안보 시계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진전된 게 뭐가 있느냐, 진전된 게 오히려 없지 않느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앞서 비핵화 관련된 그 MB 정부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는요. 그렇죠.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한반도 긴장한 최고조되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의 문은 열었지만 그 평화를 더욱더 넓히지 못했다. 네. 뭐 이러한 소위 말해서 과도의성 아니겠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있어가지고 좋은 점은 개선하고 좀 더 부족한 것은 개선해 나가죠. 그런 점에 봤을 때 저는 지금은 이제 윤석열 당시 측에서 이 대북 제재, 상호주의, 엄격한 대북 정책 이것이 뭐 물론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과거 경험적 사례 봤을 때 이것은 나름대로 실패로 갈 확률이 높다. 실패를 간다는 것은 뭡니까?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더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도화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킨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나름대로 원칙의 방향으로 가긴 하되 대화가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게 워낙 시각차가 첨예한 안보 이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교수님과 좀 반대쪽에 있는 분들의 논리를 계속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좀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의지를 보인다면 경제 협력을 비롯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관건은 그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전에 북한의 그 선행 조치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행 조치를 북한이 실제로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역대 보수 진보 포함해서 대화의 문을 닫은 정부는 없습니다. 네. 다 대화의 문을 열었죠. 문제는 그 대화의 문 속에 넘나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넘나드는 사람이 있으려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남과 북이 대화가 중단되어 있고 북미 간의 대립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것을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죠. 그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그냥 대화의 문만 열려있다는 것보다도 대화를 하게끔 나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라는 점을 봤을 때 적어도 한국과 미국은 공조 차원에서 대화가 열린다 하면은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또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이런 모든 현안 문제를 하나의 탭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지 선비핵화 후 경제협력 이런 조건부, 선결 조건 이것은 대화보다도 오히려 대결로 가겠다는 그런 그 나름대로 메시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풀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좀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간략하게 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은 북한의 이런 무력 시위 등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원칙 있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CBM 발사라든지 핵실험 같은 경우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비롯해서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과의 미국 사이의 그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유엔으로 넘어가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제재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법치주의에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는 원칙하면은 법 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남북관계,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 원칙, 법 준수가 그렇게 효용성이 많았냐? 이것은 우리가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나름대로 핵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한다 하면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그 대학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 동안 전국 곳곳에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오후부터 비구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봄비치고는 제법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전국 곳곳에 5에서 많게는 15mm로 예상됩니다.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7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